경쟁자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엔비디아가 계속 독보적인 지위를 가져가지 않을까? 결국 미래 이 기업을 더 필요로 할 것이냐가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이 있는지를 캐치해내는 부분이겠죠. 이 기업들이 기존에는 한국에밖에 마케팅을 못하고 있었는데도 이것을 동남아까지 넓힐 수도, 미국까지 넓힐 수도, 일본까지 넓힐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도를 빠르게 하고 자신들의 파일을 넓혀가는 기업이 굉장히 많은 하이프를 가져갈 것이다. 그 열매를 누리고 있을 것이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동력 기자님 다시금 모셨습니다.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이어 또 이렇게 뵙게 됐는데 그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궁금하고 혹시 뭐 간단한 최근의 동향이라든지 소개 한번 해주시나요? 네. 저번에는 제가 챗GPT-10이 그때 발간이 얼마 안 됐을 때여서 그 인공지능 서비스 소개해드리는 역할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샘 올트먼의 생각들이라는 책으로 이제 그 오픈 AI와 월드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다뤄보기도 했고 최근에 인공지능이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서 저희 미디어 쪽에서 기자 업무로서도 그런 주제들 많이 다루고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AI 관련해서 업계에선 되게 핫한 주제인 건가요? 기술 쪽 이슈로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가장 핫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나 이런 다른 이슈들이 있긴 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역시 아직까지 그 주식의 메타를 이끌어가는 거는 인공지능이라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또 이렇게 기자님 특별히 모신 이유는 이번에 네이버에서 AI 실체가 드디어 나왔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AI 하면 아직까지도 챗GPT 이것까지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뭔가 이렇다 할 생성형 AI가 나왔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삼성 역시도 이제 뭐 AI 시장으로 좀 뛰어든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이제는 글로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열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돼서 이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같이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특별히 모시게 됐는데 일단은 지금 네이버 클로버 X 베타 서비스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기자님께서 보셨을 때는 좀 어떠세요? 저도 네이버 클로버 S 그 영상으로도 보고 실제 시연을 해보면서도 테스트 많이 해봤는데 확실히 네이버가 준비를 많이 하고 발표한 서비스다라는 게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데이터적으로 봐서도 기존 저희가 많이 봤던 인공지능 서비스 챗 GPT와 비교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모델인데요. 하이퍼 클로버 X 같은 경우에는 GPT 3.5 모델의 파라미터는 인공지능의 학습량을 측정하는 하나의 수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GPT 3.5 모델이 약 1750억 개의 파라미터로 학습이 되었는데 클로버 X 같은 경우 이보다 약간 높은 2040억 개의 파라미터로 학습이 되었습니다. 더 많네요, 네이버가. 네네. 특히 저희 한국 기업이다 보니 한국어에 대한 학습량은 약 6,500배 많았다. GPT-3 모델 대비 이렇게 발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저희가 어떤 한국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챗GPT와 대등하거나 어떻게 보면 그 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그리고 네이버가 로드맵에서 발표한 것 중에서 굉장히 제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몇 개 짚어드릴까 해요. 그 중에는 이제 네이버가 자신들이 가져갈 미래 로드맵을 정확하게 제시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스스로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어떠한 서비스를 만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시장에 제시한 거죠. 특히 네이버는 오는 9월 중에 Q라는 인공지능 기반 검색 서비스를 출시한다 라고 발표기도 했습니다. Q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시는 챗 GPT와는 달리 학습 데이터를 넘어서 검색 결과에 기반한 답변을 여러분들께 제시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쉽게 보시면 이 GPT와 대화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사전 학습된 데이터만을 활용하셨다면 Q에서는 지식백과나 블로그 문서 혹은 국내의 다양한 웹사이트들, 기상청이나 뭐 통계청 같은 사이트들이 있겠죠. 이러한 서비스들의 데이터를 끌어와서 우리가 인공지능 챗봇과 대화 나눌 수 있는 세상이 열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점점 더 편리해지는 세상이 좀 도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네이버가 출시한 클로버 X랑 기존에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챗GPT 그리고 구글에서의 그 바드, 지금 현재 대표적인 대화형 AI가 이렇게 좀 세 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들 간에 각각의 좀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각 모델의 장단점을 어떻게 명확하게 나누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똑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도 다르게 할 때도 있고 얘가 어떤 땐 잘하고 어떨 때 못하고 이런 경우도 많아서 그런데요. 그나마 일반적으로 제가 특징 지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글, 장문의 글을 작성할 때 굉장히 효율적인 모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기사 작성을 할 때 그리고 외국 기사 같은 거를 정리하거나 할 때 GPT 그리고 빙, 바드와 같은 서비스들 매일같이 이용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것이 바로 GPT-4 모델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경제 보고서 같은 것을 학습시켜서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미래 전망 혹은 특정 주식과의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혹은 이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글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내가 참고해야 하는 데이터가 어떤 부분에 있겠니? 와 같은 활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문이나 대량의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해야 될 때 가장 잘 쓸 수 있는 모델은 GPT, 특히 GPT-4 모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의 데이터를 활용하실 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모델이 바로 바드 그리고 빙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바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라이브 데이터를 인공지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로서 굉장히 적합한 모습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최근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이 나와서 그 게임에 맞는 그래픽카드 혹은 컴퓨터를 사고 싶다고 했을 때 GPT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GPT-4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2021년 9월까지 학습 데이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근 컴퓨터를 제시해 줄 수가 없겠죠. 바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최신 게임을 제시하시고 질문을 물어보셨을 때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살 수 있는 그래픽카드, 컴퓨터 사양을 제시해주는 모습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고 빙이나 플러그인 같은 서비스들로 우회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챗 GPT의 가장 큰 한계라고 여겨지던 라이브 데이터에 대한 접속 제한을 내가 우회한 인공지능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를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바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 속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모델이 바드고 제한된 데이터 속에서 굉장히 장문이나 활용을 잘하는 모델이 GPT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클로버 X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실 속 데이터를 넘어서 우리가 한국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모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맛집 리뷰나 한국의 문화 혹은 언어 습관 같은 내용들을 물어볼 때 아무래도 GPT보다 이 클로버 X 모델이 더 많은 한국어 학습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답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일단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를 들어 뭐 진짜 친구랑 맛집을 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오늘 날씨가 어떻지? 뭔가 우리의 한국 생활 속에서의 내 궁금증을 질문할 때는 클로버 X가 좋은 거고 그다음에 내가 특정 공부를 할 때 뭐 기사를 보거나 리포트를 볼 때 이런 것들을 대신 좀 정리 좀 해줘. 이거는 챗GPT가 좀 더 효율이 좋고 그다음에 현재 내가 뭔가 작업을 할 때 바로 즉각적으로 묻고 답하기에는 구글, 바드, 빙 이런 쪽이 좀 상대적으로 좋다는 거네요. 정확히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때그때마다 상황별로 써야 되는 플랫폼들이 또 다르면 이게 사실 뭐 저희는 그때그때마다 즐겨찾기 해놓고 하면 되는데 어르신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요. 일반 이용자 분들이 그래서 최근 좀 성장세가 줄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 이제 테스트 모델로서 굉장히 많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일반 이용자들 접근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기자님께서 보셨을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이 출시한 이 생성형 AI 쪽으로 좀 더 관심이 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 클로버 X가 이 글로벌리 대화형 AI에 비교를 했을 때 과연
한국의 그런 문화, 너무 한국적으로만 특화된 게 아닌지, 그 외에 특별한 또 장점도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만으로 이 친구들이 글로벌 모델 대비 어떠한 퍼포먼스 개선이 있다라는 것을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가 사실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보면서 결국 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 인공지능 산업으로서 만들어지는 모든 가치를 가져가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나?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 아마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최근에 이 인공지능 굉장히 저명한 학자분들이 한국에 와서 이야기 나눠주시기도 하셨는데 구글 브레인의 설립자이자 인공지능 분야의 첨단을 달리는 석학 중에 앤드류 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카카오 자담회에서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 얘기 중에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들어서 여러분들께도 공유드리고 싶은 문구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결국 하나의 모델로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 유즈 케이스에 맞춰서 개별 최적화된 모델들로 나뉘고 개발되어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이 자담회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챗 GPT 모델, 그리고 구글의 모델 이런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지만 결국 각 잘하는 능력을 가진 인공지들이 만들어낼 것이고 그러한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퍼포먼스를 이런 일반화적인 모델이 이겨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전망이었던 거죠. 이 앤드류잉이 얘기하는 전망은 어떤 미래일까요? 지금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보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와닿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평소에 검색하실 때 구글 검색 vs 네이버 다음 검색을 보셨을 때 어떤 검색을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으신가요? 저는 일반 검색만 봤을 때는 네이버를 제일 많이 쓰긴 해요. 업무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데이터를 찾으실 땐 어떤 모델을 많이 쓰실까요? 데이터를 찾을 때는 구글이 아무래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실제 우리가 검색을 할 때도 어떤 주제를 검색하느냐에 따라 사실 모델을 다르게 쓰고 있죠. 제가 자료화면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는 구글 맵과 네이버 맵이 제가 구파발에 살고 있는데 구파발의 맛집을 보러 갔을 때 어떤 데이터를 보여주느냐라는 지도 데이터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두 개가 전혀 다른 답변을 주고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왼쪽에 보시는 모델이 이제 구글에서 제시하는 구파발의 맛집이고 오른쪽에 보고 계신 답변이 여러분들이 네이버 맵에서 검색했을 때 맛집을 보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대표님은 평소에 맛집 검색하실 때 구글에서 검색 많이 하시나요? 네이버에서 검색 많이 하시나요? 네이버에서 하는데 주변 친구들은 다 인스타 보더라고요. 저도 인스타에서 사실 많이 보고 저장을 많이 해놓는데 여기도 보니까 제가 저장해놓은 맛집이 있네요. 이처럼 저희가 두 개를 검색했을 때 사실 얻을 수 있는 데이터라는 게 전혀 다릅니다. 지금도 보시면 같은 음식점이 나타나고 있기도 한데 탕면이라는 같은 음식점에 대해서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는 리뷰 데이터는 999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반면 구글이 가지고 있는 리뷰 데이터는 불과 200개를 넘지 못하죠. 이처럼 두 개의 업체는 전혀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결국 이러한 데이터의 차이는 우리가 보게 될 인공지능에도 분명 반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들이 각자 매력 있는 인공지능을 어떤 분야에서 제시할 수 있느냐는 분명 다른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 네이버 클로바 X는 최근 발표에서 소카, 배달의 민족, 폴라리스 오피스와 같은 다양한 기업, 스타트업들과 인공지능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죠.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시면 분명 한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네이버가 어떤 의미 있는 서비스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분명 한국 시장에서는 이 네이버의 인공지능이 자신들의 엣지를 가져갈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한국의 인공지능도 어떤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엣지를 키워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자님도 이 클러브 X를 직접 써보셨죠? 네네. 그럼 써보셨을 때 지금 어떻게 좀 일반적으로 쓸만 하시던가요? 현재 클로바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이트 들어가시면 웨이팅 리스트 거치셔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저도 웨이팅 리스트 해가지고 사용을 한번 해봤는데 한국어 퍼포먼스 영역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
GPT에 비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많이 느껴졌고 부분으로서는 이 클로바 X가 오히려 GPT보다 좋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 쇼핑 같은 이제 스킬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GPT에서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외부 데이터 그리고 외부 서비스를 끌어왔던 것과 같이 지금 클로바엑스에서도 자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해서 이 챗봇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GP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한국의 맛집을 검색했을 때 사실상 제대로 된 맛집을 제시해 줄 수도 없고 2021년 9월까지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상품을 검색하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하죠. 클로바엑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던지셔도 실제 네이버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답변 얻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GPT와 같은 오픈 AI와 같은 운영사들이 한국에서 갖추기에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는 강점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에서 클로바엑스가 분명 자신들만의 매력을 한국 시장 내에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이용하면서 많이 느껴졌습니다. 과거에 이 검색 엔진들을 봤을 때 막 야후도 있었고 되게 막 다양한 검색 엔진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국내에는 뭐 네이버가 잠식하고 글로벌리하게는 뭐 구글이 그걸 다 먹다 보니까 이러한 생성형 AI, 대화형 AI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막 이런저런 거 나온다 한들 결국에는 하나가 다 먹지 않겠냐 이런 이제 걱정과 고민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과연 네이버가 챗GPT와의 그런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을 만한 뭔가 있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시장에서는 저는 우선 분명 매력 있는 서비스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국내 시장에서의 검색 점유율은 이 인공지능 서비스 적용 이후로 오히려 지금 구글과의 점유율 차이가 약 55%에서 35% 정도 차이 이렇게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대신 이 시대에는 검색을 위한 플랫폼이 더욱더 세분화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국에서 어떤 상품을 사고 싶다면, 리뷰를 검색한다면, 맛집을 보고 싶다면 네이버 클로바 X를 켜서 네이버 Q를 켜서 검색을 하게 되겠지만 온라인 데이터나 외국에 있는 어떤 실제 연구 사례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보다 네이버를 더 안 보게 될 수밖에 없고 지금보다 더 구글을 찾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약간 검색이라는 것에 그 영역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저는 많이 느끼는데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 영역들이 분리되어서 각자만의 영역을 조금 더 가져가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완전 내가 잘하는 거에 특화되는 모델들이 여러 개 나올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긴 저도 지금 AI 프로그램을 많이 써보는 입장에서 영상은 얘 거, 뭐 디자인은 얘 거, 검색은 얘 거 이런 식으로 막 쓰는 AI 프로그램들이 점점 늘어나는 느낌을 자꾸 받거든요. 구독도 많이 하시고 네. 최근에 많이 쓰시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그냥 하나로 통합되면 더 좋겠는데 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니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누구 하나가 이거를 다 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어쨌든 모든 데이터, 솔직히 세상에 있는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 가진 기업이 구글일 텐데 한국에서는 뭐 당연히 네이버일 텐데 얘네가 다 해먹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 모델이 하나의 분야에서 어떤 엣지를 가지도록 발전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문가라는 것이 소위 있잖아요. 네. 제너럴리스트가 있고 스페셜리스트가 있는데 제가 모든 시험에서 80점을 맞아요. 너무나도 대단하죠. 하지만 저는 결국 변호사가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할 수는 없겠죠. 누군가는 다른 시험에선 다 10점을 받는데 의사 시험에서, 변호사 시험에서는 90점, 100점을 받아요. 누구한테 우리는 나의 변호를 맡기고 나의 수술을 맡길까요?
당연히 90점 받는 사람한테 맡기고 싶을 겁니다. 그렇게 이 일반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엣지를 가진 모델들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이를 넘어서 지금은 이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냥 뭐가 잘한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이렇게 단순히 뭐가 잘한다의 영역을 넘어서 어떤 취향이 반영된 인공지능도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수빈 대표님의 취향으로 인공지능이 주식 분석을 해주는 챗봇이 있다면, 이것 vs 워렌 버핏의 생각으로 주식을 분석해주는 챗봇이 있다면, 이 두 개가 뭐 하나가 온전히 더 좋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분명 사람들의 선호는 있을 거고, 이걸 선택한 사람도 있고 이걸 선택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선호가 나뉘는 문제지, 이 인공지능이란 것이 그냥 하나의 방향으로만 발전을 해서 결국 하나의 기업, 거대 기업이 이 시장을 전부 먹어버릴 것이다 라는 전망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접으셔도, 걱정을 덜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확실히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더 각광을 받는 시대가 올 수 있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다양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도 매력적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한마디씩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능력이잖아요. 내가 관심 없는 것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었는데, 지금의 저희는 어찌됐든 굉장히 7, 80점의 답변을 얻어낼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이제 막연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게, 결국 그 7, 80점의 답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건 인간의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영역에서 10점짜리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걸 좋고 나쁘다, 옳고 그르다를 판단할 수가 없겠죠.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긴 한데 네, 이것도 확답을 내려두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비해 카카오는 AI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이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또 막상 카카오도 이 출시 예정일을 발표하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결국에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또 한 궤로 봐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뭔가 네이버와 카카오 계속해서 양강의 구도로, 지금 대결 구도로 계속 라이벌 간의 관계로서 이어져 가고 있는 기업인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네이버가 한 발 좀 치고 나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사실 아직 말씀처럼 그렇게 공개된 내용이 많지는 않죠. 오는 10월 중에 이제 코지피티와 자신들의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아마 많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우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미래 전략을 발표하기도 해서 조금 말씀드릴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 보시자면, 이들이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들이 그리는 미래를 공감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시대가 됐을 때 이 네이버라는 기업이 지금보다 더 많은 가치를 세상에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게 공감이 되셔야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번 발표 그리고 최근에 보이고 있는 행보들이 굉장히 네이버가 자신들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내리는 선택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네이버라는 기업이 그렇게 긍정적인 움직임만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네이버의 기업 밸류라는 것이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높은 검색 점유율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를 보시면 이 네이버라는 기업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특히 최근에는 2020년에는 절반의 밑도는 점유율을 보일 수 있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글을 향한 검색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수빈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은 네이버 검색보다는 구글 검색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의 다 유튜브로 검색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어린 친구들은 심지어 네이버, 구글 같은 어떤 검색 엔진이 아니라 유튜브나 뭐 틱톡,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검색을 하고 있기도 하죠. 이렇게 계속해서 이 검색 점유율이 빠지는 상황 속에서 저는 네이버에게 가장 필요한 선택이
어떻게 자신들의 검색 점유율을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높여낼 수 있을 것이냐, 혹은 최소한 방어해낼 수 있을 것이냐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이 네이버라는 것이 꼭 이 검색 점유율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대부분의 매출이 이 검색 기반으로 발생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2022년에 네이버 사업 부문별 매출표를 제가 지금 준비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여기 서치 플랫폼, 커머스, 핀테크 영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이 네이버라는 기업의 절반 이상의 매출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검색을 통한 어떤 아웃퍼폼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커머스도 그렇죠. 사실 네이버 커머스가 발생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사람들이 검색을 하기 때문에 네이버라는 플랫폼에 이 이용자들, 판매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검색이라는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만약 네이버가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러한 매출, 사실상 기업의 핵심 영역이 계속해서 우하향 추세를 이끌 수밖에 없었겠죠. 이러한 부분에서 그래서 이 네이버가 자신들의 검색 영역 그리고 커머스 영역에서의 강점을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서 칼을 갈고 낸 사업이 인공지능 모델 클로바 X 그리고 이 검색 인공지능 Q라는 서비스가 될 수 있겠죠. 사실 이 커머스 분야에서도 네이버라는 기업이 굉장히 강력한 기업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네이버가 대한민국에서 쿠팡에 이어서 커머스 분야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정말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쿠팡의 점유율이 약 24%, 네이버가 23%로 1% 전후하는 차이로 2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네이버가 쿠팡 대비 강력한 강점을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엣지라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커머스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결국 이들이 이 커머스 분야에 1위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물류 분야에서의 힘입니다. 로켓 배송이라는 너무나도 압도적인 편리함. 사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쿠팡이 싸서 구매를 했지만 최근에는 쿠팡을 단순히 싸다고 구매한 것이 아니죠. 내가 쿠팡에 5,000원, 6,000원만 내면 여기서 주문하면 내가 하루 뒤에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다른 데서 주문해서 몇천 원을 아끼는 것보다 너무나도 큰 효용을 내게 주기 때문에 쿠팡에서 가격이 비싸든 싸든 상관하지 않고 구매를 한 것입니다. 저는 심지어 배달도 쿠팡이츠로 시켜요. 더 빨리 오더라고요. 쿠팡이츠도 심지어 배달 영역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그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죠. 그것도 저도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류 영역에서는 굉장히 주목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전에는 네이버가 정말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도 했었는데 그거를 역전해낸 기업이 쿠팡이고 지금 우리는 그 쿠팡의 점유율을 네이버가 다시 역전할 수 있는 미래를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정말 이 네이버의 발표에서 재미있게 봤던 부분이 바로 그 생태계 구조 부분에 있습니다. 네이버가 클로바 X 생태계라는 것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생태계 구조도를 그 23일에 발표해서 직접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네이버는 굉장히 다양한 B2B 영역에서의 활동들을 하나의 인공지능 내에서 묶어서 활용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이야기 드릴 때 이 네이버라는 기업이 정말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 어떻게 보면 세계 기업 중에서 이 인간이 개인의 선호를 형성하고 개인이 구매를 하고 광고 상품을 보고 실제 결제까지 이어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네이버밖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각 영역의 사용자들이 어떠한 인공지능을 써야 할지 이 클로바 X라는 핵심적인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세부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장에서는 판매자들이 단순히 자신들의 상품을 네이버에 올리고 광고 상품을 이용해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파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의 광고 플랫폼, 광고 콘텐츠까지 이 네이버의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만들어내고 네이버는 그 인공지능 콘텐츠를 자신들의 플랫폼 위에 올리고
그 플랫폼에서 만들어낸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퍼포먼스까지 네이버 자신들이 가져가고 이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네이버 인공지능 생태계 자체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어쨌든 발표 중에서는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로드맵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감이 되는 생태계를 네이버라는 기업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이라는 이슈가 세계에서 주목되는 사항 속에서 말씀처럼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움직임이 약간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 카카오는 최근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최근 공개된 내용만으로 보면 이 두 개 기업이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다라는 것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결국 Q와 같은 검색 엔진을 활용하긴 하지만 그 인공지능 활용과 어떤 개발이 되는, 개선이 되는 핵심 분야는 B2B 영역이었죠. 판매자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콘텐츠를 만드는 이들이 어떻게 마케팅 콘텐츠를 만드는 이들이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네이버의 B2B 모델보다는 B2C 영역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가 이렇게 판매자들로부터, 기업들로부터 API나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기업 대상 제공함으로써 자신들의 인공지능을 개선하고 매출을 발생시키려 한다면 카카오는 아무래도 이 압도적인 메신저 서비스 점유율, 사람들이 사용하는 플랫폼 점유율을 기반으로 이들이 쓰는 서비스를 제시하려고 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공지능이 적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해내자는 전략인데요. 저는 최근에 이 두 개 기업이 굉장히 큰 투자를 했는데 이러한 투자에서도 기업들이 가져가는 미래 전략의 방향성을 조금 엿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SM 엔터테인먼트를 약 1조 4천억 원대에 인수했다고 추정되면서 기업 인수에 참여하기도 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굉장히 이슈가 된 인수였는데 포시마크라는 이 C2C 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직접 거래를 하는 미국의 당근마켓과 같은 플랫폼을 인수한 것이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인수는 사실 이 두 개 기업이 자신들의 미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느냐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는 양사의 매출 구조를 보시면 왜 이렇게 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기도 한데 앞서서 저희가 네이버는 서치, 커머스, 컨텐츠의 영역에서 절반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보셨다시피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콘텐츠 영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영역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게임이나 뮤직, 어떤 스토리, 엔터테인먼트 국내에서 많이 보시는 것은 뭐 카카오 스토리나 웹툰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실제 이러한 플랫폼 사업, 자신들은 카카오 같은 경우 콘텐츠가 우리들의 미래의 어떤 기업 활로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커머스 영역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기업 활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최근에 이런 빅 이슈권에서도 우리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최근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보면 카카오의 이 콘텐츠 산업에서의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카카오가 이 어떤 이미지 툴 같은 것을 공개하기도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작가분들이 자신의 소설을 쓰고 사파를 인공지능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웹툰 같은 거를 이 사람들이 그냥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아마 시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인공지능 AI 이미징 툴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에는 카카오도 이 커머스라는 영역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카카오가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커머스 상품을 대한민국에 많이 제시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아마 다들 한 번씩 써보셨거나 받아보셨을 것 같은 뭐 선물하기와 같은 서비스들. 기존에는 저희가 볼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정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서비스입니다. 사실 그게 있은 이후로부터 생일 선물을 엄청 받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그냥 축하 인사 정도만 건네는데 그리고 뭔가 이제 받으면 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주면
어떻게 생각할까 또 생각이 많이 들고 안 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바로 카카오라는 서비스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거의 이용률 100%에 가까운 서비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카카오 깔아주신 분들 중에 카카오 메일 안 들어가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떤 메신저가 있는지 봐야 되는, 어떤 메시지가 왔는지 봐야 되고 사실상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대화 자체를 카카오톡으로 최근은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점을 가진 플랫폼이라는 것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카카오도 최근에 사실 이 쇼핑 영역을 조금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기도 해요. 특히 크리에이터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카카오 판이라는 영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판을 최근에 쇼핑 탭으로 아예 바꿔버리기도 했습니다. 카카오 메인 서비스 노출 영역 안에 우리가 어떤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하나의 커머스 플랫폼으로서 사용해 가기를 원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거죠. 사실 그 거래액이나 점유율 영역에서는 아직 네이버에 굉장히 미치지 못하는 퍼센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2002년 기준으로 약 4% 정도가 카카오의 이 커머스 시장 점유율이었다라고 본 것 같은데 이용자들 대화 데이터나 선물 데이터를 활용해서 카카오가 점차 점진적으로 어떻게 이 개인 맞춤형 커머스 인공지능을 만들어갈 것이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92%에 이르는 메신저 시장 점유율을 활용해 갈 것이냐가 우리가 이 기업이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를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직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그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지는 못하죠.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최근 퍼포먼스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우리가 이 카카오라는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특히 또 이 카카오가 최근에 네이버가 클로바엑스 발표를 하고 상승하기도 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코GPT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조금 주의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한데 네이버 클로바엑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파라미터 약 2,000억 파라미터로 학습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코GPT 같은 경우 이 학습 파라미터가 아직 300억 정도의 파라미터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카카오는 그 이유를 자신들은 어떤 종합적인 인공지능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데 쓰이는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파라미터도 충분하다라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시장이 이 코GPT의 발표를 보고 어떻게 반응할지가 저는 사실 조금 걱정이 됩니다. 구글과 같은 거대 기업도 사실 똑같은 부분에서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오픈 AI가 챗GPT를 발표하고 구글이 조금 코드 레드를 발표하면서 굉장히 긴급하게 준비를 해서 바드를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잘못된 답변을 자신들의 시연 영상에서 보여줌으로써 그때 구글의 주가가 거의 8, 9% 가까이 떨어졌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구글과 같은 거대 기업도 그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데 과연 사람들이 이 카카오라는 기업이 적은 파라미터로 학습한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라고 생각되는 인공지능을 봤을 때 이거를 얘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걱정이 조금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뭐 잘해야 본전인 거잖아요. 잘해야 본전인 거죠. 근데 애초에 시작점부터 그 AI의 성능을 어찌됐든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파라미터 개수 자체가 네이버에 비해서는 월등히 지금 떨어지는 네네. 숫자인 만큼 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네요. 확실히 이거 역시 좀 까보고 나서 카카오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네. 네이버는 그래도 막상 까봤는데 나쁘지 않았다. 네네. 정확히 커머스 영역에서의 그 자신들의 강점과 어떤 인공지능의 방향성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딱 보니까 네이버가 기존에 잘 하고 있던 거를 더 강화하고자 이번에 클러브 X를 좀 출시한 것 같고 가장 본질적으로 이 검색 엔진의 점유율을 늘리고자 좀 출시했다라는 느낌이 확 오는 것 같네요. 네네. 기존에는 사실 이 네이버라는 기업이 검색 엔진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을 때
솔직히 생각이 드는 답변이 없었던 것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어떻게 점유율을 높이겠어. 이거 내가 보기에 그냥 우야양할 것 같아. 실제 그러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 인공지능 서비스가 적절하게 활용된다면 이거는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포인트, 기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기업들이 자신들의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거대한 기업들이 사실 사업 영역을 이렇게 확확 넓힐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인공지능 기술의 대두라는 것은 정말 자신들의 가진 데이터, 기술, 그리고 플랫폼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사업 영역, 그리고 더욱더 많은 매출, 트래픽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한 부분이 이 주가 움직임에 아무래도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또 최근에는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갑자기 삼성도 뭐 이 생성형 AI 시장으로 뭐 뛰어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 뭐 기존에 로봇은 뭐 그렇다 치는데 워낙 삼성이 제조 강력하게 잘 했던 기업이었던 만큼 로봇은 이해하는데 생성형 AI? 이거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좀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직 그 자신들이 준비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명확한 로드맵이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중에 그 B2B 영역에서 자신들이 준비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발표하겠다라는 내용을 제가 최근에 보긴 했는데, 삼성전자나 그 움직임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 발표를 아마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분명 삼성도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매력 있는 인공지능을 제시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활용하는 사례와는 조금 다른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세상에서 이것도 유일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백생가전과 모바일 디바이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기반이 되는 반도체나 칩과 같은 것들을 생산하기도 하는 기업이기도 하죠. 굉장히 종합화된 경험을 이용자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렉사 같은 이제 AI 봇이 있죠. 그리고 애플에도 시리가 있습니다. 삼성에서도 빅스비가 있죠. 네. 저희가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들도 분명 인공지능을 준비하고 있고, 자신들이 어떻게 이 플랫폼 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내에 이 자신들의 기반을, 인프라를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삼성도 빅스비라는 그렇죠. AI 비서가 있었네요. 네네. 사실 만약 농담으로 지금 빅스비가 발표됐다면 오히려 삼성의 주가가 떨어졌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분명 제가 잘 안 그들도 써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죠. 여기서 그들이 굉장히 쉽게 넘을 수 있는 허들은 바로 이러한 플랫폼의 통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의 삼성이 자신들의 어떤 가전기기, 가전제품에 데이터를 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쉽게 절대 주지 않을 겁니다. 주지 않을 수도 있고, 권한만 줄 테니까 너는 데이터는 안 돼 라고 할 수도 분명 있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다른 기업들, 예시로 애플에 들어서 말씀을 드려도 애플 같은 경우에 이 삼성의 디바이스를 적용시킨 것이 유리할까요? 적용시키지 않은 것이 유리할까요? 네, 굉장히 어렵죠. 생각하면. 하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쉽게 그걸 할 수 있습니다. 당신 갤럭시 폰 있어? 그러면 당신 삼성 모니터 있네? 삼성 에어컨 있네? 삼성 TV 있네? 삼성 냉장고 있네? 삼성 세탁기 있네? 정말 계속해서 나오죠? 그러면 내가 당신이 가진 핸드폰 인공지능으로 이거 다 관리하게 해줄게. 여기에 더해서 당신의 핸드폰이라는 디바이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당신의 비서가 돼줄게. 당신이 집 앞에 내리면 에어컨을 틀어주고, 당신이 집 앞에 내리면 오븐에 넣어놓은, 쿠커에 넣어놓은 음식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세상에 유리한 게 삼성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공지능에 활용되는 파라미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고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 챗GPT나 이런 네이버 클로바, 이런 서비스들에 기대하는 퍼포먼스 대비 높지 않아도 되죠. 위치 정보나 이 사람의 생활 패턴 같은 것을 학습해서
이 패턴 속에서 이 사람이 원할 법한 행동을 제시해주기만 하면 되는 굉장히 특화된 인공지능을 개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분명 이 삼성이라는 기업이 아마 멀지 않은 미래에 이렇게 통합형 어떤 삼성 인프라 네트워크를 세상에 제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삼성이 IoT에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IoT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기도 했죠. 네, 그래서 기존에는 스마트폰을 메인 매개체로 에어컨, 그다음에 TV, 뭐 냉장고, 세탁기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서비스가 좀 이어져 왔는데 요거를 나중에는 뭐 로봇으로 할 수도 있고 어찌됐든 뭐 이 IoT를 기반으로 그냥 내가 말씀하셨다시피 집 근처로 도달하기 직전에 뭔가 미리 다 해놓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빨래도 다 굉장히 높죠. 돌려놓고. 사실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사실 제가 실제로 삼성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다 쓰거든요. 근데 핸드폰도 삼성 거 쓰는데 네. 갑자기 분명히 산지 꽤 됐는데 최근에 이 스마트폰을 켰는데 뭐 삼성 세탁기와 연결하겠습니까? 연결하세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런 알림이 자꾸 뜨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사실 근데 그 서비스들이 유의미한 트래픽이나 어떤 효용을 제시해주진 못했었죠. 오히려 그냥 가서 하는 게 더 편하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저는 단순히 삼성 같은 기업은 인공지능에만 제약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너무 가진 너무나도 많은 인프라 그리고 산업군에 그 퍼포먼스를 높여주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삼성 핸드폰을 왜 사냐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삼성페이 때문에 산다라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삼성페이라는 서비스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이 삼성이라는 갤럭시 폰을 대한민국에서 이 갤럭시 폰이 이렇게 높은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인공지능 서비스 그리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언젠가는 빅스비가 삼성의 에어컨을 사는, 삼성의 냉장고를 사는 이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기업들도 그 변화에 있어서 너무나 또 다른 세상을 계속 열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와, 이 따라가기가 되게 정신없다. 네. 그러면서 또 미래가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네요. 그만큼 또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는 거니까. 저희의 삶도 편리해지고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있죠. 상승 동력도 있고 사실 어디에서는 이 인공지능 기술의 최근의 발전이 정말 인간의 역사의 생산성을 크게 획기적으로 퀀텀 점프 시킬 기점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이슈가 최근에는 아무래도 조금 많이 소모가 되기도 했지만 이러한 인공지능의 변화가 세상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갈지를 보시는 것은 미래를 전망하는데 반드시 필수적인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기자님 저번에 사실 저희가 엔비디아 얘기하긴 했는데 와 그때도 되게 이 AI에 대한 모멘텀으로 대장격 기업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또 실적 발표하면서 또 올라버렸어요. 오죽하면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발표된 실적을 놓고 보니까 여전히 저평가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싸다라는 이야기가 최근 많이 돌더라고요. 와 이게 그러면서 또 많은 분들을 아마 야 이게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지? 야 진짜 엔비디아 말고는 없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자님 보실 때는 엔비디아의 성장세가 좀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지. 기업의 가치라는 게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산업군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치 평가의 기준이 너무나도 달라지기도 하고 저는 이 사례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한때는 테슬라라는 기업이 전 세계 자동차 회사의 모든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높았을 때가 있었죠. 그것이 과연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세상에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오른 이유는 테슬라가 그런 가치를 세상에서 인정받았던 이유는 결국 사람들이 이 기업이 만들어갈 가치 어떻게 보면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 인공지능 같은 것들에 공감을 하고 이것이 미래 세상에서 더 필요한 기술이자 우리에게 실제
효용의주의 기술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형성될 수 있었던 거죠. 최근에 주목받았던 초전도체 같은 이슈도 어떻게 보면 그런 관련된 느낌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확인하고 이거 오를 거야, 내릴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하지만 엔비디아라는 기업 성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세상에서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필요한 것보다 오는 미래에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필요한 기업이 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돌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말씀처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올해를 기준으로 40% 가까이 올랐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 제가 확인하니까 240%가 올랐더라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현재 세상이 이 기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 대비 다가오는 미래에 과연 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가 존재할 것이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미래 이 기업의 서비스를 과연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할 것이냐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서비스, 이들이 만들어내는 프로덕트를 미래의 사람들, 미래의 기업들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실까요? 사실 현재로서는 대체할 만한 기업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특히나 AI의 성능을 좋게 만들려면 더 많은 GPU가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그 GPU를 너도 나도 사겠다고 난리인 상황이기에 이러한 속히 말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태가 이어진다면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도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GPU를 대체할 만한 반도체 칩을 누군가가 만들지 않는다면 또는 그 GPU를 좀 그래도 GPU만큼의 반도체 칩을 가령 지금 뭐 AMD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진짜 누군가가 경쟁자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이상 엔비디아가 계속 독보적인 지위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정확한 전망이신 것 같습니다. 결국 미래 이 기업을 더 필요로 할 것이냐가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 할 게 다 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구글도 했다. 대기업 다 하는 것 같다. 이미 다 샀다. 일론 머스크도 엄청 많이 샀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기업들이 이미 이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 인프라를 갖춰갔고 우리가 기대할 만한 추가 수요가 발생하는 걸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사실 엔비디아의 어떤 더 상승 동력이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에 근거가 가장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과연 우리에게 더 많은 인공지능이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인공지능들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에 충분한 인공지능일까요? 우리가 보는 인공지능들, 과연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발전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했던 세상에 필요한 인공지능을 모두 제시해 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를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이버 클라우드가 발표 중에 공유했던 인공지능 모델들이 학습됐을 때 챗 GPT 모델이 학습됐을 때 사용된 데이터셋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데이터셋에 대한 비중표입니다. 저희가 평소에 구글을 검색할 때 영어로 검색을 하는 이유는 영어로 검색했을 때 좋은 정보가 아무래도 더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좋은 퍼포먼스는, 검색에서의 퍼포먼스는 세상에 있는 컨텍스트 데이터의 60%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원이 이 GPT 모델이 학습되었을 때 어떠한 언어의 데이터가 학습이 되었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예요. GPT 모델이 학습될 때 사용된 영어 데이터의 비중은 약 92.7%입니다. 한국어는 인터넷 검색 데이터에서는 0.6%의 비중이었는데 이 GPT가 학습될 때는 0.016%로 굉장히 낮아졌죠.
이 데이터의 차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 이 영어로 된 데이터를 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거의 미국인들이. 거의 미국인이겠죠. 네. 그렇다면 영어로 된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들, 미국인들 중에서 그 글을 쓴 사람들은 흑인이 많았을까요? 백인이 많았을까요? 백인이 많지 않을까. 분명 백인이 많았겠죠. 이 텍스트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이 인공지능이 학습되는데 사용된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결국 그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주체들에 의해서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인공지능 자체도 결국 그렇기 때문에 백인들의 생각, 미국인의 생각, 더 많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이 미래에 미국인들의 생각을 반영한 인공지능만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미래를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있을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러한 부분에서 최근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의 인공지능 개발 계획이 굉장히 많이 발표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영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 국가 차원에서 자신들의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해 나갔다,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해 나갔다라는 것을 발표하기도 했고, 이렇게 챗GPT나 글로벌 기업들의 인공지능들이 데이터를 끌어가고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이렇게 세상의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인공지능의 보유라는 것은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는 저는 단순히 하나의 기업의 퍼포먼스를 넘어선 영역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국가가 자신들의 어떤 보안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분명 더 많은 존재들, 국가를 넘어서 작은 서비스들, 그리고 대기업들까지 자신들의 인공지능을 가져야 할 이유가 분명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분명 이 엔비디아라는 칩 기업, 엔바디라는 기업의 수요 또한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대표님과 같이 다른 기업이 이 기업을 대체할 수 없다면 이 기업을 원하는 이들은 분명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막연히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게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사실 혼자서 모든 걸 하는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생산 대부분을 이제 TSMC에 의존하고 있기도 한 기업이어서 사실 수요가 따라가더라도 이 기업이 그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이들이 만약 이 엔비디아와 같은 기술을 만들어내서 자신들이 오히려 더 칩을 만들어내고 싶어 한다면, 그리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이 기업을 원하더라도 이들이 퍼포먼스를 내지 못할 수도 있죠. 다양한 부분에서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미래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더 많은 기업들이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서비스를 원할 것이냐,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지금 각 기업들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이 AI에 대한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AI 반도체 칩을 살려고 하는 수요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이런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이 좀 나와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뭐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저는 분명 국내에서도 분명 볼만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최근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네이버 발표하고 오히려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네이버 주식이 아니었죠.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주식이 있는데 이 기업이 핸드폰이나 컴퓨터 쓰시다 보면 무료로 워드 같은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근데 재미있는 것이 자신들의 플랫폼 내에서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도 그거 제공하고 있지 않죠. 폴라리스 오피스 내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드는 과정을 벌써부터 지원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네이버의 발표에서 폴라리스 오피스가 그 GPT의 플러그인 같은 그 스킬의 파트너사로 발표가 되면서 오히려 이 기업이 상한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이슈가 여전히 시장에 살아있고, 시장이 찾는 것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이 메타가 먹혀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주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준 사례인 거죠. 그 기업이 무엇이냐라고 사실 묻고 싶으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시냐에 따라서도 이 기업이 인공지능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려고 하는데 라는 것을 굉장히 다양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상 속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했을 때 굉장히 큰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기업들, 어떠한 기업들이 있는지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게임사 주식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긴 해요. 저 같은 경우 게임 굉장히 좋아하는데 최근 국내 게임사들 퍼포먼스가 사실 그렇게 좋지만은 않죠. 그렇죠. 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신작들이 많이 부재해가지고 신작들도 부재하고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지속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많은 의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만약 텍스 데이터나 어떤 이용 데이터, 매출 데이터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원하는 패키지를 만들어서 준다든지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NPC를 만들어서 실제 우리와 함께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게임 생태계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세상을 제시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가 제시되지 않을까, 경쟁력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사 주식들 많이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제가 또 그런 기사를 봤어요. 사실 게임사들 입장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고정비는 그 연구개발 인력들한테 주는 비용들인데 AI라는 이 프로그램 엔진을 쓰면 그 게임 개발에 있어서도 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효율을 좀 극대화시키면서 비용을 좀 절감시킬 수도 있다라는 기사도 좀 봤거든요. 사실 이게 기업들이 지금 뭐 AI를 쓰는 것 자체가 물론 새로운 신사업을 벌이는 데도 있겠지만 기존의 이 인력을 대체하기 위함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 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 대해서도 뭐 게임주도 뭐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그런 좀 생각도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사실 국내 게임사들이 굉장히 많은 성장의 기회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블록체인 미디어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 블록체인이나 크립토 관련된 시스템의 적용 같은 것도 국내 게임사가 아마 글로벌 게임사 중에서 할 수 있는 게임사를 뽑자면 아마 최고의 게임사들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내 게임사들이 만드는 게임과 해외 게임사들이 만드는 게임은 약간 다르잖아요. 국내 게임사들은 어쨌든 라이브 서비스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이 경제를 유지해 가면서 자신들의 화폐 가치, 자신들의 아이템 가치를 유지해 나가는 일들을 굉장히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 생태계를 유지해가는 이코노미가 그들의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토크노믹스가 적용이 된다면 굉장히 많은 퍼포먼스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 그걸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기업은 없죠. 그리고 정부도 P2E를 계속 네네. 규제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걸 지원해주지 않고 사실 가장 매력적인 테스트베드가 한국 시장이었을 텐데 여기서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것도 국내 게임사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정부 눈치를 많이 보시기도 할 테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새롭게 하이프가 올 수 있는 게 새롭게 성장의 기회가 올 수 있는 것이 저는 이 인공지능의 적용이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게임사들에는 그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이라는 테마가 적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임사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작년, 재작년 때 이제 메타버스 기대감으로 네네. 막 주가가 오르긴 했는데 그것도 아직 막 특별하게 메타버스 관련 실체를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또 주가가 오히려 또 바닥을 기고 과연 그 서비스를 사람들이 원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아직 의문이 계속 있죠. 결국 이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냐를 가장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앞서서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그 말씀을 드렸듯이 엔비디아의 서비스를 과연 기업들이 원할 것이냐, 세상이 원할 것이냐.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게임사가 인공지능에 적용해서 만들어낸 NPC를 게이머들이 원할 것이냐. 이 게이머 NPC에게 과연 게이머들이 더 많은 애착을 두고 더 많은 자신들의 자본을 넣고 싶어 할 것이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하나의 상품을 검색했을 때 그 상품이 광고부터 나에 맞춰서 제시되고 할인 요건까지 나에 맞춰서 제시되고 심지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제시하는 평가까지 분석해서 나에게 제시해 준다면
과연 그 검색 결과는 내가 원래 얻었던 검색 결과보다 좋을 것이냐. 그들이 실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의미 있는 가치를 세상에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여러분들이 이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투자에 있어서도 가장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사실 인공지능 하면 우리가 뭐 익히 알다시피 일단 많은 데이터를 기반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관련 사업을 하려면.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게임사 중에 그나마 유의미한 유저 수라든지 이용 시간 수 이런 것들을 확보한 기업이 뭐가 있는 건가요? NC소프트?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랑 조금 다른 게 법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카카오톡 같은 기업은 개인 대화 데이터 절대 마음대로 못 쓰죠. 그들이 하나에 나눈 것은 이건 전부 다 개인 정보입니다. 그렇죠. 어떤 정보가 있을지도 모르고. 하지만 게임 내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상호작용이나 그들이 어떤 구매를 하기까지에 있어서 어떤 상품을 샀는가, NPC와의 대화에서 어떠한 선택을 골랐는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혹은 게임 내에서의 대화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할 가능성이 좀 더 열려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게임을 운영한 경험이 굉장히 많죠. 개인들이 텍스트를 나눈 데이터가 있는 기업, 게임사, 아마 국내에서 뽑아본다고 하더라도 탑 기업에 분명 국내 게임사들이 상위에 포진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매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대되기도 하는 거고요. 새로운 관점이라 또 신선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꼭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세상이 제가 개인적으로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제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게임뿐만 아니라 이 AI라는 산업이 점차 커져감에 따라 다른 주요 산업들에도 새로운 기회들을 열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 외에 다른 산업들에서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좀 해본다면요. 오히려 이런 영역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에 이 기술 적용이 아직 되지 않았나를 조금 더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급들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거죠. 이거 이미 다 반영됐다. 그만 얘기해. 선반영됐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미 다 돼서 우리는 여긴 더 오를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제일 많이 듣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결국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이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이 있는지를 캐치해내는 부분이겠죠. 제일 어렵네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제가 상상하는 것들이죠. 사실 생각이라기보다 이러한 미래가 오면 우리에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것이 게임 외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콘텐츠 영역이 사실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그 부분에서도 자신들의 강력한 콘텐츠는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기반으로 시장에 널치고 있지 못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 동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IP를 기반으로 시장을 더 많이 확장하지 못했던 기업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기업이 나갈 때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가장 많은 공수가 드는 것이 로컬라이제이션이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 현지에서 어떤 문화가 가지고 있는지, 현지에서 어떤 언어를 쓰는지 그곳을 인간이 앞서서 예를 들었던 뭐 발더스 게이트 같은 게임이나 수십 시간에 달하는 드라마를 하나씩 보면서 바꿔나가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그걸 너무나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번역을 한다고 했을 때도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거의 모든 번역을 챗GPT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바꿔서 이용을 하면 이 기업들이 기존에는 한국에밖에 마케팅을 못하고 있었는데도 이것을 동남아까지 넓힐 수도, 미국까지 넓힐 수도, 일본까지 넓힐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도를 빠르게 하고 자신들의 파일을 넓혀가는 기업이 굉장히 많은 하이프를 가져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네요. 우리가 사실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이게 한국어 번역이 되어 있어야 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건 그나마 한국은 그래도 뭐 컨텐츠 소비가 많은 국가라서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뭐 동남아라든지 그 외의 국가들은 그런 번역이 잘 안 되어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AI가 자체적으로 또 해준다면은 그 시장도 더 확장시킬 수가 있는 거네요.
굉장히 확장성이 있는 비즈니스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비용의 어떤 비중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오히려 작은데 강한 콘텐츠들을 가지고 있던 기업들이 이런 시장에서 이런 미래에서는 조금 더 강점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게 지금까지는 저희가 AI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마냥 또 잘 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모로 챗 GPT만 보더라도 올해 상반기 대비 현재 시점 놓고 보면은 많은 분들의 그 관심도가 좀 떨어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받거든요. 이게 여러모로 봤을 때 이런 좀 부정적인 요인들 혹시라도 우리가 좀 우려할 만한 포인트들 이런 걸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신다면요. 사실 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마주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얘네가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인간과 같은 존재죠. 그들이 뭔가 이 현실을 우리와 같이 인식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사람이 할 법하지만 조금 부족한 답변들을 주거나 혹은 영화에서 출연되는 것은 너무나도 더 올바른 생각을 하거나 이러한 존재를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인공지능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어 처리하는 인공지능들은 이 텍스트가 있었을 때 어떠한 텍스트가 자연스러운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듯한 답변을 주지만 우리가 어떤 미래를 자연스러운 답변으로 선택하진 않잖아요. 제가 미래 커리어를 결정하는데 최동력이라고 했을 때 최동력이라는 이름이 있고 뭐 경영대학을 졸업했을 때는 어디를 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워 보이네. 뭐 회계사를 가거나 기업을 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네. 라고 해서 우리가 미래를 선택하진 않잖아요. 이 인공지능이 주는 답변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답변이 언어가 되었을 때 자연스러운 언어입니다. 자연스러운 문장을 우리에게 제시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이들이 제시해주는 답변을 그냥 우리의 미래로 선택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한계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 그러한 부분에서 아마 말씀해 주셨던 트래픽 저하가 발생하는 것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트래픽이 많이 줄어서 제가 봤을 때 7월에 약 15억 명 정도 전월비 대비 한 10% 정도 하락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고점을 찍었을 때 20억이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용자가 줄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이것이 인공지능의 붐이 꺼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80점짜리 답변을 가지고 시작하는 세상과 0점짜리 답변을 가지고 시작하는 세상, 이 두 개 시장은 너무나도 다르죠. 최근에는 제가 어떤 아이비리그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테스트할 시험까지 봤는데 글로벌 1위 MBA로 컬럼비아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님이 챗 GPT가 제시해주는 답변을 보고 만약 이 친구가 학생이었다면 내가 패스 줄 것인가, 논패스 줄 것인가 라는 것을 평가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교수님이 이거 답변 보니까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패스는 줄 것 같다. 하지만 얘는 올바른 학생이라고 내가 좋은 학생이라고 평가하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아쉽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를 기반으로 콜롬비아 MBA에서도 최소 패스를 받을 수 있는 답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써가는 세상에서는 누군가는 쓰고 누군가는 쓰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의 경쟁 자체가 불공정한 경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써가는 미래로 발전해갈 것이고 최근에 인공지능의 하락세가 이 인공지능 기술의 채택, 하락,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거를 활용해서 막 치고 나가는데 나는 그거를 안 쓰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면 나로서도 더 써야 되게끔 삶에서의 손해가 생긴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쓸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사실 우리가 보는 인공지능이 이 챗GPT나 뭐 바드, 클로바엑스 같이 대화를 통해서 하는 인공지능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인공지능 서비스는 우리의 삶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적용이 되어 갈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필요한 업무 영역에서 이 인공지능 서비스가 적용이 된 서비스가 나왔을 때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 어떠한 퍼포먼스가 더 좋을 것인가는 지금 우리가 챗GPT로 글을 쓸 때를 보면 너무나도 자명하게 느낄 수 있을 테죠. 혹시 또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뭐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사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이슈가 많이 좀 하락하기도 했죠. 지금 관심도 많이 아무래도 줄어드시고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에서는 이 시대의 가치를, 이 플랫폼의 가치를, 기술의 가치를 상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열매가 주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도 한때는 단순히 검색 포털로서만 활용되었을 때가 있었죠. 웹툰 보는 플랫폼으로 네이버를 사용하던 사람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냥 채팅만 하는 서비스인데 이게 어떻게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냐라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죠. 그 시대에 누군가가 지금 이 카카오라는 메신저 서비스가 지금과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 트래픽이 이러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다며 네이버가 처음 상거래 영역에 진입했을 때 네이버라는 기업이 이 상거래 영역에서 쌓아가는 데이터가 미래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커머셜 플랫폼을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다며 그 사람들은 분명 지금 너무나도 많은 가치를 누리고 그 열매를 누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이 두 기업이 사례로 말씀드렸던 어떤 점프보다 더 많은 가치의 발전, 가치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이 세상에 어떠한 기술이 필요한지를 보고 그것을 제시하는 기업이 어떠한 기업인지를 함께 생각하시고 나눠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최동력 기자님 모시고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또 나눠봤습니다. 이 클로버 X뿐만 아니라 또 네이버, 카카오, 또 삼성 그 외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되는지까지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 저로서도 또 새로운 인식을 또 깨우치는 또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또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 하나 조금의 트리거가 좀 됐길 바라면서 함께 응원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